기대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 6.25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뭘까? 한반도 상공위에 마녀와 나이팅게일, 이게 출연했다는 미확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1년 새벽 1시 30분 수원 공군기지에 갑자기 몇 차례의 폭음이 들립니다. 폭발 하나는 자동차 정비창에서 터져서 일부 장비가 파손됐고, 주기장, 즉 비행기가 세워두는 곳에서 두 번의 폭음이 들립니다. 달려가 보니까 한 대의 F-86A는 홀랑 타버렸고 8대가 파손됐는데 그중 4대는 상당한 수리를 요구하는 심각한 파손이었습니다. 즉 당시 최신의 제트 전투기 9대를 아예 부수거나 크게 파손시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벌인 당사자는 전투기도 아니고 폭격기도 아니고 놀랍게도 2대의 연습기, 그것도 1차 세계전 때나 날아다녔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구형 복엽기인 러시아제 폴리카르포프 PO2라는 비행기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PO2,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요? 엔진이 약해요. 버전이 여러 가지라 다르지만 약하면 99마력, 세봤자 125마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딱 2사람 타면 끝입니다. 정말 원시적인 비행기예요. 1928년에 소련에서 처음 비행했는데, 즉 이 시점에서 이미 구식이에요. 딱 보기에도 이 금속보다 나무하고 천이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속도도 최대 속도 152km. 요즘 승용차 중에 이거보다 빠른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2차 세계전 기준으로도 프로펠러 전투기들보다 훨씬 느려요. 무게도 연료 꽉꽉 채워봤자 1톤.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존재감 제로에 완전히 있으나마나한 얘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작고 볼품없고 느리고 힘없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특징들이 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무시 못할 장점이 돼버립니다. 작고 느리니까 일단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작으니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느리기 때문에 아주 낮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거의 뭐 나무 바로 위에 싹 지나갈 정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에 온다, 그럼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걸로 독일군을 야간 기습할 때 많이 썼습니다. 물론 워낙 작기 때문에 달 수 있는 폭탄도 작고, 또 여러 대가 편대 비행을 해서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습을 안 하면 이 기체 장점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에게 실제로 어떤 큰 피해까지는 안 줬어요. 하지만 새벽에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모두의 잠을 깨우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뭐 비행기 한두 대 부서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밤에 휴식을 못 취해서 생기는 어떤 그 스트레스라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2차 대전 중에 이걸 조종한 조종사들이 소련에선 대부분 여자였어요. 이게 인력 부족이다 보니까 이 기체를 대부분 여성 조종사들에게 맡겼는데 예상외로 어떤 높은 성과를 올린 거예요. 이게 독일군은 이렇게 밤에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다 여자야.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 밤의 마녀들입니다. 자, 이러던 폴리카르포프가 6.25 전쟁에서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되나요? 거의 똑같은 일을 여자 조종사들이 아닌 북한 남자 조종사들이 합니다. 북한 공군이 거의 괴멸되면서 소련으로부터 야, 우린 이렇게 썼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써봐 라고 아예 배운 거예요. 이미 1950년 겨울부터 성과가 나오는데요. 막 평양이 수복이 됐잖아요. 이때 이 평양 외곽의 비행장에 머스탱 전투기들이 진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PO2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이 한 대가 기가 막히게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그게 여러 대가 모여있는데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11대가 파손됐어요. 그중 3대는 너무 파손이 심해서 결국 수리하지를 못하고, 평양 비행장에서 이제 중국군이 몰려오니까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이 그냥 파괴하고 가버립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북한의 PO2에 의한 공격은 우리 유엔군에게 아주 골치 아픈 상대였고요. 유엔군에서는 얘들을 불침번 찰리라고 별명을 붙여가지고 격추를 시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잡기가 힘들어, 진짜. 일단 오는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낮게 느리게 오니까 레이더로도 잡히지 않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밤이니까. 게다가 오는 걸 알아도 어느 전투기도 쉽게 따라다니기 힘든 느린 속도와 너무 낮은 고도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더 큰 문제는 이땐 제트기잖아요. 제트 전투기는 프로펠러기보다도 더 속도를 낮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제트 전투기 F-94 전투기 한 대가 PO2를 쫓다가 너무너무 속도를 줄인 끝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 PO2가 그래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트기를 잡은 복엽기로 기록이 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이번에는 유엔군의 무기 중에 의외로 활약한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최신형 전투기, 전차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소개한 PO2보다 확실히 신형이에요. 6.25 전쟁이 데뷔 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1951년
중국군의 2월 대공세를 저지시켜 유엔군이 다시 반격으로 나설 수 있게 한 전투. 지평리 전투에서 활약한 상용 헬리콥터의 원조인 H-13입니다. H-13은 미국 벨사가 개발한 2엽 단발 엔진의 소형 헬리콥터인데요. 구조가 간단한 데다가 고장이 적고 가격도 싼 편이었어요. 또 조종석이 쉽게 해서 유리 캡슐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 같은 거지만 하여간에 조종사의 시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전장에서 조종하기가 편했습니다. 모두 5,600대가 생산돼서 1973년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됐는데 그 첫 활약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자, 지평리 전투에서의 나이팅게일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H-13이 지평리 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전투 상황을 알고 가야 됩니다. 1951년 2월 11일 중공군의 4차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중서부 전선의 유엔군 섬멸입니다. 이때 남하 돌파구로 지목된 것이 바로 양평의 지평리죠. 한강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일대에서 원형 방어진지를 구축한 미국 제2보병사단 제23연대 및 그 연대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가 중국군 제39군과 3일간 벌인 격전이었습니다. 2월 13일 저녁 중국군 2개 사단이 유엔군 전방 2개 대대에 8차례에 걸친 파상 공격을 해왔는데요. 참고로 당시 중국군은 25,000명을 투입했고 그에 맞서 싸운 미군은 4,500명입니다. 5대1이에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얼마나 치열하냐? 폴 프리먼 23 연대장이, 아니 무슨 대대장도 중대장도 아니고 연대장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 연대장이 이렇게 부상을 입을 정도는 굉장한 거죠. 그러나 후송을 거부하고 계속 전투를 지휘했는데요. 이 재밌는 게 2월 13일 당일에 당시의 미군 사령관 리찌웨이가 직접 이 지평리에 있는 연대본부를 방문을 해요. 이게 가능했던 게 헬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말 중요한 게 사령관이 거의 포위되다시피 해서 접근이 힘든 이런 아군 주둔지에 들어와가지고 뭐 아군도 격리하고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날 저녁 7시에는 중국군이 4개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다시 일제 공격을 시작했고, 그중 1개 연대 병력이 방어선을 돌파해서 진진에서 백병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군 및 프랑스군이 끝내 진지를 사수해서 중국군은 새벽녘에 다시 철수했습니다. 사실 이때 중국군의 4차 공세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냐, 지평리 동쪽에서 국군의 5사단 및 8사단이 붕괴했습니다. 만약에 지평리에서 미군과 프랑스군이 뚫렸으면은 딱 그 제방이 무너져서 막 홍수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막아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당시 H-13은 연락, 보급품 수송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특히 기체 좌측에 침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환자를 실어서 부상자 후송용으로 썼어요. 6.25 전쟁 초기에 부상자 후송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자 H-13의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1950년 12월 말부터 미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에 처음 배치된 것과 동시에 중공군의 공세로 발생한 미군 사상자 후송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51년이 끝날 때까지 H-13이 8천여 명,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25,000여 명의 전상자를 후송해서 하늘을 나는 구급차, 전장의 나이팅게일 등등의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부상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부상자를 어떻게 취급하냐가 사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전쟁이라는 게 늘 강하고 최신형이고 이런 장비들만 가지고 치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PO2 같이 정말 구식이지만 장단점을 잘 활용하면 뜻밖의 전과를 올릴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또 H-13 헬리콥터처럼 돋보이진 않지만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사람을 구한다든가 하는 어떤 예상 밖의 효과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즉 모든 장비에는 다 맞는 어떤 자리와 임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예상 밖의 결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월 호국보훈의 달 4번에 걸친 특집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신 여러분들도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의 인내와 희생,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